엄마, 밤마다 화장 지우고 어디 가는 거야? 남자가 그렇게 좋아? 쪽팔리지도 않아? 딸의 비수 같은 말에도 엄마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도망치듯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새벽 2시, 짙은 화장 대신 냄새나는 낡은 등산복을 입고 향한 곳. 딸은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몰래 남자를 만나거나 남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배신감에 치를 떨며 엄마의 뒤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모텔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한 곳. 비릿한 쇠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이었죠. 아줌마,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오늘 돈 받기 싫어? 낯선 남자의 고함 소리에 굽신거리는 여자. 그 여자가 내 엄마라니. 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죠. 과연 엄마가 밤마다 목숨을 걸고 향했던 그곳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은이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죠. S미술학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수강료 납부를 독촉하는 장문의 문자였죠. 전국 최고의 예고 합격률을 자랑한다는 그 명성만큼이나 수강료의 액수는 지은이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지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 앞에 섰어요. 현관문에는 붉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단전 예고장이 위태롭게 붙어 있었죠. 지은이는 엄마가 볼까봐 황급히 예고장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 구겨 넣었죠. 가난이라는 단어가 지은이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11시가 되자 수진이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으며 방문을 나섰어요. 수진이가 지은이의 방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친구네 식당에 일손이 부족해서 며칠만 좀 도와주러 다녀올게. 먼저 자. 지은이는 침대에 누운 채 엄마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죠. 또? 친구 누구? 내가 아는 아줌마야? 수진이가 당황했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죠. 너는 모르는 친구야. 얼른 자, 아침에 보자. 수진이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닫힌 현관문을 노려보더니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거짓말. 친구랑 통화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지은이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 진동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든 척하고 있던 지은이는 실눈을 뜨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입는 옷은 식당 일을 할 때 입는 앞치마나 편한 복장이 아니었어요. 무릎이 다해진 낡은 등산복 바지였습니다. 색이 바랜 점퍼도 입었어요. 지은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식당 도와주러 간다면서 왜 저런 옷을 입지? 수진이는 지은이가 깰까봐 조심하며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멀어지는 수진이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표정으로 밥을 펐죠. 우리 딸 어서 와서 밥 먹어. 오늘 학원 가는 날이지? 지은이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수진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수진이가 숟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엄마, 손 좀 줘봐. 수진이가 의아해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왜? 손은 왜? 지은이는 수진이의 거친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수진이의 손톱 밑에는 시커먼 검은 기름때가 껴 있었어요. 지은이가 수진이의 손을 탁 쳐내며 말했죠. 이게 뭐야? 식당에서 설거지한다면서 손톱 밑에 기름때는 왜 껴? 수진이가 황급히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변명했죠. 아, 이거 식당 환풍기 청소 좀 도와주느라 그래. 묵은 때가 잘 안 지워지네. 지은이는 수진이의 머리카락 쪽으로 코를 킁킁거렸어요. 비릿하고 역한 쇠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그리고 엄마한테서 이상한 쇠 냄새가 나. 피 냄새 같기도 하고. 도대체 밤에 뭐 하는 거야? 수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자리에서 일어났죠.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엄마가 좀 덜 씻어서 그런가 보다. 얼른 밥이나 먹어. 수진이는 도망치듯 싱크대 쪽으로 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지은이는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학교 미술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 달아빠진 붓을 물통에 씻고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친구 혜진이가 새로 산 이젤을 펴며 자랑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우리 아빠가 이번에 독일 출장 가서 사온 건데 100만 원도 넘는 전문가용이래. 맞은편에 앉은 민지가 부러운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가볍고 튼튼해 보인다. 나도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혜진이가 으스대며 말을 이었죠. 그리고 나 이번 주부터 김 교수님한테 개인 레슨 받기로 했어. 시간당 50만 원이라는데 엄마가 무조건 하래. 지은이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붓을 벅벅 문질렀죠. 더러워진 물통 속의 물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는 100만 원짜리 이젤에 고액 과외까지 받는데 나는 학원비도 밀려서 눈치나 보고. 지은이는 밤마다 사라지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엄마 노래방 도우미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더 부끄러운 일이라도. 불안한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거실 탁자 위를 보았습니다. 수진이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죠. 수진이는 화장실에서 씻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지은이는 홀린 듯 핸드폰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박 소장이라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떠 있었죠. 수진 씨, 오늘 수출 물량이 많으니 조금 서둘러 주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 지은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 소장, 수출 물량, 서둘러 달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는 문자의 내용을 제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생긴 건가? 아니면 어디 팔려가는 건가?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런 문자를.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죠. 지은아, 왔어? 밥은 먹었니? 지은이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쏘아붙였어요. 엄마, 박 소장이 누구야? 수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황급히 핸드폰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일하는 곳 사장님이야. 지은이가 수진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이모라며. 박 소장은 또 뭔데? 엄마 남자 생겼어? 수진이가 손을 내저으며 펄쩍 뛰었죠.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알바 하나 더 구해서 그래. 지은이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알바는 무슨 알바? 내가 학원비 필요 없다고 했잖아. 밤에 나가지 말라고. 쪽팔리게 진짜. 수진이는 지은이의 모진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지은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책상 위에 엎드린 지은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엄마가 나 몰래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게 분명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지은이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적거렸습니다.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그동안 용돈을 아끼고 아껴 모아둔 비상금 봉투였죠. 오늘 밤이야. 오늘 밤에 끝장을 보겠어. 지은이는 평소 습작 노트가 들어있는 가방에 비상금 봉투를 챙겨 넣었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죠. 지은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엄마의 이중 생활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오자 거실에서는 수진이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지은이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꽉 쥔 두 주먹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오고 있었죠. 오늘 밤 지은이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엄마를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죠. 거실 불이 꺼지고 수진이의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지은이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걱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복도는 학부모 상담 기간이라 평소보다 훨씬 어수선했습니다. 지은이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이 다가오자 초조한 마음으로 교무실 앞을 서성였죠. 그때 복도 끝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엄마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차림새는 지은이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다른 엄마들은 백화점 브랜드의 옷을 입고 화려한 가방까지 들고 왔지만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색이 다 바랜 낡은 점퍼에 무릎이 툭 튀어나온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급하게 오느라 그랬는지 운동화 끈도 제대로 묶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은이는 본능적으로 복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교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지은이는 숨죽인 채 교무실 창문 너머로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수진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수진이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은이 예고 가는 거 돈이 많이 들까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은 해볼 텐데요. 담임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예고는 입학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레슨비의 재료비까지. 솔직히 말씀드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아이도 부모도 힘들어집니다. 수진이는 굽신거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잘합니다. 그래도 지은이가 그림 그릴 때 제일 행복해해서요. 제가 잠을 줄여서라도 밀어주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지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선생님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고 화가 났거든요. 지은이는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콩나물 무침과 김치, 그리고 식은 된장국이 놓여 있었죠. 수진이는 지은이의 눈치를 살피며 밥그릇에 콩나물을 올려주었습니다. 지은아, 밥 먹어. 오늘 학교에서 보니까 얼굴이 좀 까칠하던데.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수진이의 말에 지은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오늘 학교의 꼴이 그게 뭐야? 다른 애들 엄마는 다 예쁘게 하고 오는데 엄마는 창피하지도 않아? 수진이는 당황해서 젓가락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엄마가 식당 일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옷 갈아입을 새가 없었어. 미안해. 우리 딸 기죽었구나. 지은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기죽었대? 그냥 짜증난다고. 선생님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도 보기 싫고 궁상맞게 구는 것도 지긋지긋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에 지은이는 더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학원비도 못 내서 문자 오게 만들고 학교 와서는 죄인처럼 굴고 나 진짜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어. 지은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수진이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죠. 부엌으로 간 수진이는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거친 손등 위로 쏟아졌지만 수진이는 차가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죠. 수돗물 소리에 섞여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이는 흐르는 눈물을 수돗물로 씻어내며 붉어진 눈시울을 손등으로 훔쳤어요. 밤이 깊어지고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엄마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죄책감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심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거실에서는 수진이가 텔레비전을 켜둔 채 깜빡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너무 고단한 나머지 씻지도 못하고 거실 바닥에 쓰러져 쪽잠이 들었던 거예요. 입을 벌리고 세상 모르고 자는 수진이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피로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50분 수진이의 휴대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으헉! 수진이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시계를 확인한 수진이는 허둥지둥 화장대 앞으로 갔어요. 지은이는 방문을 아주 조금 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에 나가려는 거야? 또 수진이는 화장대 앞에 앉아 클렌징 티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지우지 못했던 옅은 화장기를 벅벅 문질러 닦아내기 시작했죠. 보통 데이트를 하러 간다면 화장을 고쳐야 할 텐데 수진이는 오히려 화장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클렌징 티슈로 닦아낸 수진이의 얼굴은 로션조차 바르지 않아 거칠고 푸석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수진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맨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뺨을 착착 때리며 마음을 다잡는 듯 중얼거렸어요. 정신 차리자, 이수진. 우리 지은이 생각해야지. 할 수 있다. 수진이는 옷장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등산복 바지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남색 점퍼도 챙겨 입었죠. 머리는 대충 묶어 모자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틈으로 이를 지켜보던 지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를 만나러 간다면서 왜 화장을 지우고 저런 옷을 입지? 설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험한 일을 하는 건가?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이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가방을 꺼내 어깨에 메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 어기 가로등 아래에서
수진이가 택시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빈 택시 한 대가 수진이 앞에 멈춰섰고 수진이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지은이는 다급하게 뒤따라오던 다른 빈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 저기 앞차 좀 따라가 주세요. 빨리요.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지은이를 흘끔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학생, 밤늦게 무슨 일이야? 앞차는 왜? 지은이는 가방 끈을 꽉 쥐며 대답했죠. 엄마예요. 엄마가 어디 가는지 몰라서 그래요. 제발 놓치지 않게 따라가 주세요. 기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시내를 지나 점점 어두운 곳으로 향했어요. 가로등조차 드문 도시 외곽의 도로로 들어서자 창밖 풍경은 황량하게 변해갔습니다. 지은이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앞차의 미등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택시 미터기의 요금은 쉴 새 없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지은이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긴장감만이 온몸을 감쌌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런 데에 뭐가 있다고. 한참을 달리던 앞 택시가 속도를 줄이며 깜빡이를 켰습니다. 주변은 온통 공장들과 창고들 뿐인 삭막한 공업 단지였죠. 수진이가 내린 곳은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는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칠이 벗겨진 글씨로 제1폐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은이도 수진이가 내린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주머니 속 비상금 봉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택시비를 계산했죠. 택시가 떠나고 나자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디선가 쇠를 깎는 듯한 기계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수진이는 익숙한 듯 폐차장 철문 옆에 있는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는 몸을 숨길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폐차장 담벼락 밑에는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개구멍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그곳으로 향했죠.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개구멍 안으로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역한 기름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곳에 엄마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에 지은이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폐차장 안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코를 찌르는 녹슨 쇠 비린내가 진동을 했죠. 지은이는 코를 틀어막은 채 컨테이너 박스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두근거렸어요. 어두운 공터 한가운데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폐차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위압적으로 놓여 있었어요. 그 고철 더미 사이에서 위태롭게 움직이는 누군가가 보였죠. 작업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곳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체구의 여자가 자기 몸집만한 폐타이어와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여자는 남자들도 들기 힘들어하는 무거운 자동차 부품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지은이의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설마, 아니겠지? 아니어야 해. 여자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작업등의 하얀 불빛이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죠. 지은이는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기름때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은 바로 엄마 수진이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술을 따르는 엄마를 상상했던 자신이 죽도록 부끄러워졌죠.
수진이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땀에 쩐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 대신 역한 기름 냄새를 온몸에 풍기고 있었죠. 수진이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수출용 고철들을 분류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안전모를 쓴 중년 남자가 수진이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곳의 책임자인 박 소장이었죠. 지은이는 잔뜩 긴장해서 바위 뒤로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박 소장이 수진이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요. 수진 씨, 정신 안 차립니까? 거기 바닥에 기름 흘러서 미끄럽다고 몇 번을 말해요. 수진이는 화들짝 놀라며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박 소장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굽신거렸죠.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만.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박 소장은 혀를 쯧쯧하며 거친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다치면 누구 손해인 줄 알아요? 수출 물량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제발 좀 살살해요, 살살. 지은이의 눈에는 박 소장의 걱정이 그저 모욕적인 호통으로만 보였습니다. 엄마가 낯선 남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가슴을 후벼 팠죠. 수진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딸아이 학비 때문에 제가 좀 무리했네요. 죄송합니다. 지은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비. 그놈의 학비가 뭐길래 엄마가 저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웃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눈물이 핑 돌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박 소장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자 수진이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작업장 구석에 있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잠시 쉬는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장갑을 벗고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쑤시는 허리를 두드렸어요. 입에서는 앓는 소리가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따라 유난히 더 쑤시네. 수진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소중하게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죠. 지은이는 흐릿한 눈으로 그 종이를 응시했습니다. 수진이는 휴대폰 불빛에 그 종이를 비춰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은이의 지난 학기 성적표였습니다. 미술 실기 점수가 A+라고 적힌 부분을 거친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에서 고단함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표정이었어요. 우리 딸, 진짜 잘하네. 엄마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딸 날개에 달아줄 수 있어. 수진이는 성적표에 입을 맞추고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죠. 자, 다시 해보자. 이수진 파이팅! 수진이는 스스로에게 기합을 넣으며 다시 먼지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은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모든 오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향한 곳은 유흥업소가 아니었어요.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엄마는 딸의 꿈을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간에 가장 험하고 더러운 곳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는 자신의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쏟아부었던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죠. 엄마는 창피하지도 않아? 궁상맞게 구는 거 지긋지긋해. 지은이의 귓가에 자신의 독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이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나 때문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엄마는 저런 고생을 하면서도 내 성적표를 보고 웃어?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지은이를 집어삼켰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웅크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죠.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온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지은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거기 누구야?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서 뭐하는 짓이냐? 지은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안전모를 쓴 박 소장이 손전등을 비추며 서 있었죠. 강렬한 불빛이 지은이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습니다. 지은이는 눈이 부셔 눈을 질끈 감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박 소장은 수상한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잔뜩 경계하며 다가왔습니다. 너 여기서 뭐 훔치려고 들어왔어? 어린 학생 같은데 간도 크네. 박 소장의 거친 목소리에 지은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울먹거렸습니다. 박 소장은 지은이의 얼굴을 확인하려 손전등을 가까이 들이댔죠. 작업등 불빛에 비친 지은이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소장의 험상궂던 표정이 일순간 멈칫하며 변했죠.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어요. 너. 박 소장은 손전등을 아래로 내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은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죠. 너 혹시 수진 씨 딸내미 아니냐? 지은이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소장은 그제야 경계를 풀고 허허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세상에, 사진이랑 아주 판박이네. 눈매가 영락없이 엄마를 닮았어. 박 소장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박 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듯 애원했죠. 아저씨, 제발이요.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여기 온 거 알면 엄마 속상해 하실 거예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지은이의 간절한 눈빛에 박 소장은 난처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멀리서 묵묵히 고철을 나르고 있는 수진이를 한번 쳐다보았죠. 수진이는 여전히 비지땀을 흘리며 무거운 짐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지은이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일단 일어나라. 참 바닥에 그러고 있지 말고. 박 소장은 자신의 사무실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따라와. 따뜻한 거라도 한 잔 줄 테니 얘기 좀 하자. 지은이는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박 소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진이의 거친 숨소리가 발목을 잡는 것 같았죠. 지은이는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굽은 등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폐차장 사무실은 낡고 허름했지만 난로가 켜져 있어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박 소장은 지은이를 낡은 소파에 앉히고 종이컵에 따뜻한 율무차를 타서 건넸죠. 자, 이거 마시고 진정 좀 해라. 많이 놀랐지? 지은이는 두 손으로 따뜻한 종이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박 소장은 의자를 끌어당겨 지은이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낡고 손때 묻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지은이는 의아한 눈빛으로 통장과 박 소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박 소장이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내 엄마가 나한테 맡겨놓은 거다. 혹시라도 집에 두면 네가 볼까봐 나보고 보관해달라고 사정사정하더구나.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통장 안에는 지은이 등록금이라는 메모와 함께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죠. 그동안 수진이 밤마다 잠을 줄여가며 번 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액수 하나하나가 엄마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그 자체였어요. 박 소장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 진짜 독한 사람이다. 아니, 대단한 사람이지. 여기 일이 남자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힘든 일이야. 그런데도 군말 한마디 없이 버티더라. 지은이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통장을 적셨습니다. 박 소장은 창밖 너머로 일하고 있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죠. 내가 몇 번이나 그만두라고 말렸다. 몸 상한다고. 그때마다 내 엄마가 뭐라는 줄 아냐? 우리 딸 예고 보내서 날개 달아줘야 한다고. 자기는 부서져도 상관없다고 하더라. 내 엄마는 자존심 다 버리고 오직 너 하나만 보고 버틴 거야. 지은이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투정 부리던 그 시간에도 엄마는 이곳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울던 지은이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던 박 소장의 시선이 어딘가에 머물렀습니다. 지은이가 메고 있던 가방 틈으로 스케치북 귀퉁이가 삐져나와 있었죠. 박 소장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거 그림이냐? 한번 봐도 되겠니? 지은이는 훌쩍이며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꺼내 건넸습니다. 박 소장은 투박한 손으로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죠. 스케치북 안에는 지은이가 그린 풍경화와 인물화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야, 이거 진짜 네가 그린 거야?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내 엄마가 왜 그렇게 너를 자랑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박 소장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삭막한 폐차장 사무실에 지은이의 그림이 환한 빛을 비추는 것 같았죠. 박 소장은 잠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지은이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학생, 솜씨가 너무 아까운데 나랑 거래 하나 할까?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박 소장을 바라보았죠. 거래요? 박 소장은 창밖에 칙칙한 회색 담벼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담벼락 보이지? 너무 낡고 칙칙해서 볼 때마다 답답했는데 말이야. 네가 저기에 그림 좀 그려주면 어떻겠니? 내 엄마 일하는 곳이 좀 환해지게. 지은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지은이는 엄마에게 들킬까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박 소장은 지은이의 마음을 읽은 듯 손을 저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 없을 때 와서 하면 되지. 주말 낮에는 작업이 없어서 텅 비니까 그때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그리면 돼. 페인트랑 붓 같은 재료는 내가 다 사다 놓으마. 넌 몸만 와서 실력 발휘 좀 해줘라. 박 소장의 제안은 지은이에게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었죠. 지은이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제가 예쁘게 그려놓을게요. 엄마가 힘들 때 보고 웃을 수 있게 제일 예쁜 그림으로 그릴게요. 박 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엄마가 보면 정말 좋아할 거다. 이제 그만 가봐라. 곧 쉴 시간 끝나고 교대 시간이라 엄마 마주칠 수도 있어.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소장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이는 사무실을 나와 조심스럽게 폐차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다시 뒤를 돌아보았죠. 사무실 창문 너머로 다시 작업을 시작한 수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무거운 고철을 나르고 있었지만 지은이의 눈에는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거인의 뒷모습이었죠. 지은이는 맹세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엄마가 흘린 땀방울 하나도 헛되지 않게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할게. 지은이는 주먹을 꽉 쥐고 어둠 속을 걸어 나왔습니다. 첫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지은이의 발걸음에는 정과는 다른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더 이상 시리게 느껴지지 않았죠. 가슴 속에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엄마가 식당 일을 하러 간 낮 시간을 이용해 폐차장을 찾아갔고 박 소장이 미리 사다 놓은 페인트와 붓을 이용해 칙칙했던 회색 담벼락에 알록달록한 밑그림을 몰래 그려놓고 사라졌습니다. 밤에 출근한 수진이는 담벼락에 그려진 예쁜 그림을 발견하고 누가 이런 걸 그려놨을까 참 곱다라며 감탄했지만 그것이 딸의 솜씨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고 합격자 발표 당일이 되었죠. 수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만 바라보며 식당 일을 했습니다. 그때 지은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수진이는 고무장갑을 낀 채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우리 딸 장하다며 딸 지은이를 데리고 동네 고깃집으로 가서 비싼 삼겹살을 3인분이나 주문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기를 딸 지은이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흐뭇해하는 엄마를 보던 지은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백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엄마가 폐차장에서 일하는 거 다 봤어. 수진이는 사색이 되어 젓가락을 떨어뜨렸지만 지은이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엄마 손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나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해.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녀는 식당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죠. 수진이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입학금은 해결했지만 딱 이번 달까지만 해서 재료비만 벌고 그만둘게. 식당을 나온 두 사람은 차가운 밤 공기조차 달콤하게 느껴질 만큼 서로의 팔짱을 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현관문 앞에서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죠.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몸놀림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다녀올게. 오늘만 하면 진짜 끝이다. 내일 아침에 들어오면 우리 딸 교복 맞추러 가자. 지은이는 방에서 나와 활짝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올 때 떡볶이 사오고. 수진이는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폐차장은 여느 때처럼 기계 소음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수진이는 익숙하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으로 나갔어요. 오늘따라 수출 물량이 밀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박 소장이 지나가며 한마디 건넸죠. 수진 씨, 오늘 마지막이라고 너무 무리하지 마요. 몸 성의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수진이는 땀을 닦으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소장님. 걱정 마세요. 저 천하장사잖아요.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업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죠. 수진이는 폐차된 트럭에서 떼어낸 무거운 문짝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간밤에 내린 이슬과 기계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섞여 미끄러웠습니다.
수진이가 문짝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차!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진이의 몸이 뒤로 크게 넘어갔습니다. 그 충격으로 옆에 세워져 있던 무거운 강철 문짝 하나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으악!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굉음이 울려 퍼졌죠. 육중한 철문이 수진이의 허리 위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박 소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어요. 수진 씨, 이봐요. 정신 차려요. 하지만 수진이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집에서 교복 치수를 재보고 있던 지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발신자에는 응급실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이수진님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이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위독합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지은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엄마. 우리 엄마가 왜요? 지은이는 잠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에 걸려있던 외투 하나만 대충 걸치고 뛰쳐나갔죠.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였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빈 택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미친 사람처럼 밤거리를 달렸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울부짖었죠. 이수진. 우리 엄마 이수진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가리킨 곳에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수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죠. 작업복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나왔어. 지은이 왔다고. 지은이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때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무거운 물체가 허리를 덮쳐서 척추뼈가 심하게 골절되었습니다. 부러진 뼈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지은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니요. 그 씩씩하던 엄마가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걷게만 해주세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수술비와 입원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워낙 큰 수술이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은이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돈, 또 그놈의 돈이 문제였죠.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뿐이었죠. 통장 잔고는 영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며칠 전 예고 입학금으로 몽땅 납부해 버렸으니까요. 지금 당장 큰 돈을 구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병원 복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뼈저리게 다가왔죠. 어떡하지? 나 때문에 엄마가 죽게 생겼어. 입학금만 안 냈어도, 그 돈만 있었어도. 지은이는 자신의 꿈이 엄마의 목숨을 갉아먹은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수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피가 맺힐 정도로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학교가 문제야?
엄마가 걷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를 살릴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죠. 지은이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지은이의 마음은 캄캄한 밤이었죠. 집에 도착한 지은이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펜을 꺼냈죠. 손이 심하게 떨려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입학 포기 각서. 지은이는 제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종이 위로 뚝뚝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죠. 엄마 미안해. 나 학교 안 갈래. 나한테는 예고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 지은이는 그렇게 꾹꾹 눌러 쓴 각서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엄마가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인감도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미성년자인 자신이 입학을 취소하려면 부모님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이는 죄책감에 손을 떨며 도장을 챙겼습니다. 엄마 몰래 엄마의 꿈을 포기하는 도장을 훔치는 기분이었죠. 지은이는 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교복 입은 모습이었죠. 지은이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속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S예술고등학교라는 명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그 명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죠. 안녕. 내 꿈. 지은이는 눈물을 훔치고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행정실 직원은 지은이가 내민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생, 이거 진짜야? 부모님 동의는 받은 거고? 실기 1등으로 들어온 학생이 입학을 포기한다니 무슨 일 있어?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동의하셨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급해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으려는 찰나였죠. 지은이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 소장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박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 전화 한 통이 지은이와 수진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박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지은아, 너 지금 어디냐? 아직 학교 행정실 안 갔지? 절대 도장 찍지 마라. 그 서류 내지 말고 당장 병원으로 튀어와. 지은이는 영문을 몰라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소장은 숨이 턱에 닿은 듯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해결책이 생겼어. 내 엄마 다리 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무조건 병원으로 와. 빨리. 전화가 뚝 끊기자마자 지은이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다시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은이는 행정실 직원에게 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다시 올게요. 지은이는 학교 정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교복 치마가 펄럭이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지은이는 멈출 수 없었죠. 희망이라는 단어가 지은이의 등을 강하게 떠밀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 소장과 폐 차장 동료들이었죠. 다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일하다 말고 달려온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숨을 몰아쉬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소장님. 박 소장은 지은이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투박한 손에 들린 두툼한 누런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지은이의 손에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지은이는 얼떨결에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 지폐가 수북하게 들어 있었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들도 섞여 있었죠. 지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박 소장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거다. 김 반장은 적금까지 깼어. 일단 이걸로 수술 보증금 내고 수술부터 시키자. 뒤에 서 있던 험상궂은 인상의 김 반장이 멋쩍게 웃으며 거들었죠. 지은이라고 했나? 내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김치며 반찬이며 내 엄마 덕분에 우리 입이 호강했었다. 지은이는 봉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하지만 너무 큰 돈이라서 지은이가 주저하자 박 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잔말 말고 받아. 내 엄마 살리는 게 우선이지. 지금 체면 차릴 때냐? 나중에 네가 훌륭한 화가 돼서 갚으면 되잖아. 지은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경쾌한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김지은 학생 보호자분 계십니까?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 바로 S미술학원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수강료 독촉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장 선생님? 원장은 지은이를 보고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늦지 않게 왔구나. 지은이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선생님이 여긴 어떻게? 원장은 옆에 서 있는 박 소장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분이 연락 주셨단다. 아침에 학원 문 열자마자 전화가 왔지 뭐니.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박 소장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수진이가 벗어둔 작업복을 챙기다가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 바로 지은이의 학원비 독촉 고지서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고지서를 부적처럼, 아니 족쇄처럼 가슴에 품고 일했던 겁니다. 박 소장은 고지서에 적힌 학원 전화번호를 보고 무작정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뒷바라지했는지 말입니다. 원장은 지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선생님이 미안하다. 사정이 그렇게 딱 한 줄도 모르고 독촉만 했네. 네가 수석 합격한 인재인데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할 순 없지. 원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추천해놨다. 전액 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을 거야. 생활비 지원도 신청해볼게. 지은이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기적처럼 길이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원장 선생님 품에 안겨 펑펑 울었고 박 소장과 김 반장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앞 등에 불이 꺼지고 긴 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이와 사람들은 벌떼처럼 의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신경 손상이 크지 않아서 재활만 잘하면 다시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복도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반장은 박 소장을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고 지은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엄마,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긴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침대 옆에는 지은이가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손을 뻗어 지은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갈라진 목소리에 지은이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수진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 학교는? 학교 갈 시간 아니야?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방을 열어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입학포기 각서였죠. 지은이는 수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종이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찌익,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찢어 산산조각을 냈죠.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놀란 눈으로 지은이를 바라보았어요. 지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 학교 다닐 거야, 엄마. 장학금 받게 됐어. 원장 선생님이랑 박 소장님 아저씨가 다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얼른 낫기만 해. 수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베개로 떨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고생만 시키고.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니야. 나 이제 철들었어. 엄마가 내 꿈 지켜준 만큼 나도 엄마 지킬 거야. 병실 안은 모녀의 사랑과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왔어요. 수진이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지만 얼굴색은 훨씬 좋아져 있었죠. 지은이는 휠체어를 밀며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좀 들렀다 가자. 어디? 집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니었어? 지은이는 비밀이라며 싱긋 웃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제일 폐차장이었죠. 수진이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여긴 왜? 엄마 이제 일도 못하는데. 지은이는 말없이 휠체어를 밀고 폐차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앞에 멈춰섰죠. 수진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칙칙했던 회색 담벼락은 온데간데였고 그곳에는 거대한 노란 민들레밭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폐타이어와 고철들 사이사이로 피어난 노란 민들레 그림들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하게 핀 민들레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인한 우리 엄마, 이수진 여사님을 위하여.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거 네가 그린 거니? 지은이는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야. 발표도 다시 일어나는 민들레가 꼭 우리 엄마 같아서. 어때? 마음에 들어? 수진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벽화를 어루만졌습니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내 평생 이렇게 예쁜 선물은 처음이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 소장과 동료들이 나왔습니다. 어이, 수진 씨, 퇴원 축하해요. 몸은 좀 어때요?
얼굴 좋아졌네. 박 소장과 김 반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은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다 같이 사진 찍어요. 김치. 셔터 소리와 함께 휴대폰 화면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담겼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수진이와 그녀를 든든하게 지키는 딸 지은이, 그리고 가족보다 더 따뜻한 이웃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남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도 기어코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처럼 모진 시련을 이겨낸 모녀의 앞날에도 이제는 따스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이었죠. 서울의 한 유명 갤러리 앞은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청년 화가 김지은의 첫 번째 개인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갤러리 안은 우아한 클래식 음악과 사람들의 감탄사로 가득 찼습니다. 전시장 정중앙 가장 눈에 띄는 곳에는 거대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죠. 그림의 제목은 엄마의 이중생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여자의 그림자 속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고철을 나르는 여자가 숨겨진 형상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 그림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슬픔과 사랑의 무게에 압도된 듯했죠. 어머, 이 그림 좀 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해. 작가의 어머니를 그린 거래. 스토리가 아주 감동적이더라. 사람들의 속삭임 사이로 한 여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지난 사고의 후유증으로 다리는 조금 불편해졌지만 얼굴에는 고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수진이는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 소장과 김 반장이었죠. 평생 작업복만 입던 그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지은이를 위해 멋을 부렸습니다. 박 소장이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허허, 우리 지은이가 진짜 대단한 화가가 됐구먼. 그림값이 억소리 난다면서? 내가 벽화 그릴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김 반장도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내 평생 갤러리 구경을 다 와보고 출세했네, 출세했어. 수진이는 두 사람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우리 지은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박 소장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 자식 농사 잘 지은 수진 씨 덕분이지. 그때 갤러리 내부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핀 조명 하나가 떨어졌죠.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의 지은이가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그림의 주인공이자 저의 영원한 모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은이의 시선이 관객석 맨 앞줄에 있는 수진이를 향했습니다.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제 붓을 꺾지 않게 해주신 분, 자신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 저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습니다. 나의 어머니, 이수진 여사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갤러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명이 수진이를 비췄어요. 수진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과 김 반장이 수진이의 등을 떠밀었어요. 어서 나가봐요. 오늘의 주인공이 왜 이래요? 지은이는 단상에서 내려와 수진이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은 엄마를 부축해 무대 위로 올랐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선 수진이는 눈부신 조명 아래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마이크를 잡지 않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볼에 엄마의 손등을 갖다 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의 그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엄마의 거짓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어. 수진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죠. 아니야. 내 딸로 태어나줘서 엄마가 더 고맙지. 장하다, 우리 딸. 정말 장해. 모녀의 포옹에 관객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 소장도 안경을 벗고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어요. 아이고, 주책맞게 눈물이 왜 자꾸 나는 거야. 전시장 안은 감동의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지은이와 수진이가 맞잡은 두 손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가 차가운 폐차장 바닥에서 흘린 땀방울은 딸의 눈물이 되었고 그 눈물은 마침내 세상에 빛이 되는 예술로 피어났습니다. 지은이의 그림, 엄마의 이중생활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이죠. 갤러리의 불빛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수진이와 지은이 그리고 그들을 지켜준 이웃들의 얼굴에는 봄날의 햇살 같은 따스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의 행복한 동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에게 가난한 티를 내지 않으려 밤마다 화장을 지우고 거친 폐차장으로 향했던 엄마 수진 씨. 그녀의 이중생활은 거짓말이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아름다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의 마음도 수진 씨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기름때로 얼룩지고 허리가 굽어가도 자식만큼은 험한 세상에서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 그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차가운 쇳덩이 사이에서도 노란 민들레는 결국 꽃을 피웠습니다. 그 강인한 꽃처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가족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도 환하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